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채널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승세와 하락세가 팽팽히 갈리고 있죠.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기대 반, 우려 반, 네. 이게 실감이 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죠. 예.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지금 좀 걱정되죠. 네. 뭐 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사야 되나 걱정이고 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또 어떻게 뉴스를 보면 또 막상 떨어지지 않는 엄청 오른 네.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그러고 네.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글쎄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난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지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하락한 것도 맞고요. 상승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서울의 네. 전체 평균 실거래가를 갖다가 단지별로 전용 면적별로 해서 네. 평균을 내봤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2022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면적대별로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그리고 준공 연차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금 평균 거래가가 12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신축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 30평형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4억 2천 정도가 평균 거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실 때 붉은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가격이 비싼 곳, 그리고 초록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좀 저렴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가 평균 거래가가 한 6억 5천 정도, 그리고 금천구가 6억 7천 정도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가 평균 거래가가 23억 8천, 서초구가 21억 5천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갖다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대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평균으로 해서 말씀드린 전체 거고요. 평균으로. 지금 면적대별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강남구가 준신축 2010년대 기준으로 해서 30평대 평균 거래가가 20억 8천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뽑아낸 기준이 200세대 이상 기준입니다. 그럼 나홀로 단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감이 좀 쉽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맞아 하면서 체감이 될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차트 한번 돌려주시면요. 자, 이게 지금 2021년 말 대비해서 상승 그리고 하락률을 갖다 표기한 자료인데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1.9%가 상승했습니다. 올랐네. 예. 근데 이거는 KB에서는 1.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네.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 맵 차트 보시게 되면은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좀 많이 하락한 곳이고요. 떨어진 곳도 있군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지금 상승 지역들입니다. 저 붉은색은 소위 얘기하는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데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네. 여기서 지금 약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20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건 1000세대 초과 단지 기준입니다. 이건 천세대 여기가 초과 파란- 대단지. 예,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네요. 그렇죠.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죠. 네. 파란색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1000세대 이상 기준이고요. 네. 이 1000세대 기준 이상에서 하락 단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곳이 1000세대 규모야? 그러면은 하락도 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2000세대 초과 단지 기준입니다. 대단지죠 이거는. 예, 2000세대 초과니까 지금 보면은 텅텅 빈 칸들도 있어요. 중랑구나 아니면 광진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초과 단지가 없다는 얘기죠. 예, 해당 면적대에서는 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다 푸른색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승률은 1.2%로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 1.2%의 상승률을 나타내 준 곳이 그나마 강남구가 6.3%가 올랐고요.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야, 강남구 그래도 대단지가 막 올랐군요. 예, 급등세죠. 그리고 서초구가 7.6%가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네. 그리고 지금 강남, 서초 외에 좀 놀랍게 상승한 곳이 금천구가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내가 대단지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폭락이다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나홀로 단지에 있는 분들, 좀 소형 단지에 거주하신 분들은 소형 단지에 집 살려고 하면은 손 떨리는 거죠. 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 보이고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폭락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좀 이해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단지를 선호하고 그렇죠.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는 게 예,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았는데.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사실 투자자들이 개입하지 않는 아파트가 바로 나홀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홀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200세대에서 뭐 300세대 혹은 100세대 미만도 있지 않습니까? 미만이 많죠. 그렇죠. 네. 이러한 아파트 보통은 한 200세대, 300세대까지 두 동짜리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좀 나홀로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동 달랑 있는 것만 나홀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조그맣게 한두 동 있는 거, 예, 그렇죠. 두세 동. 예,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도. 그런데 그런 단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 내 부동산이 없어요. 단지 내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홍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도 뭐 찾아오기도 접근성도 네.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나홀로 단지보다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대형 단지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대형 단지가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홀로 단지는 사놓은 다음에는 오히려 감가상가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고 파는 게 쉽지가 그렇죠.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침체기에서는 매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려요. 그래서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스킬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나홀로 단지는요, 매물을 내놓고 매년 지나갈 때마다, 매년 차수가 지나갈 때마다 호가를 더 올리면서, 안 팔려도 호가 올리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팔아요. 근데 그런 나홀로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왔던 상식은 투자 가치가 있는 매머드급 단지들, 그렇죠.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상 이런 단지들이 네. 좋은 단지라고 네. 그냥 파악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 왔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그게 깨진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매도 올해 상반기는 사실은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입니다. 네. 종부세를 갖다가 1년치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납부하느냐 아니면 매수인이 대신 납부해 주느냐. 그렇죠. 그게 그렇죠.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매수인이 넘겨받아야만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1년치 종부세를 안 네, 내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종부세가 사실은 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강남에 2주택 가지고 아유, 있거나 그럼 서울에 엄청나게 3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유,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종부세 하나에 따라서 1억씩도 차이가 날 네. 수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그럼 투자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홀로 단지가 아니라 대규모 단지. 예. 그럼 투자자들이 종부세 회피 물량이 사실은 6월 1일 이후는 좀 거쳐요. 왜냐면 어차피 1년치 종부세를 냈으니까 에이 또 견뎌. 몰라. 그냥 일단 임차 놔버려 하거나 아니면은 호가를 올린다거나 종부세 내가 6천을 냈는데 이걸 내가 맞으라고? 호가 6천 올릴 거야. 그런 식으로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31일 이전이 사실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저가의 물량들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형 단지들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올 게 없는 것이죠. 네. 투자가 안 들어갔으니. 그런데 지금 현재 특히 그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급등한 이유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주택 거래량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아파트가 연립 빌라의 거래량을 압도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6, 7개월 동안 빌라 연립이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거 저 재개발된다고 거기다가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왜요? 생존을 위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아파트 사기에는 여력이 없으니까 글로 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지. 게다가 지금 또 대출도 규제받죠. 예, 지금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지금 원리금 균등상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한 7억 이상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가려면은 사실은 경기도 외곽 지역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거리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연립빌라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연립빌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뭐 이게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그렇죠. 간다. 수급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쪽으로 억지로 밀려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홀로 단지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나홀로 단지들 주변에 좀 대규모 단지들에 섞여서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은 그나마 큰 영향권은 아닌데 나홀로 단지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연립 빌라라든지 주택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나홀로 단지의 경쟁 상대는 대규모 단지가 아니고요. 사실상 연립 빌라예요. 연립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여기서 한 5천 더 주고 이 아파트 사지. 그런 영향을 그렇죠. 또 받게 그래서 지금 되는군요. 연립 빌라 시장이 뜨거운 거래가 많이 되고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나홀로 단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맞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강남, 서초, 금천 외에는 상승 지역 뚜렷하게 보기 어렵고요. 좀 전체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렇죠. 움직인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실수요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폭등하지? 그냥 이 상반된 입장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자 상품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밀려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부터 6월 1일 이후부터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뭐냐면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을 갖다 표기한 자료입니다. 지금 뒤에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1개월의 갭이 있어가지고 지금 7월달 거는 아직 집계 이전이고요. 지금 집계된 건 한 6월 5일까지 지금 집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6월 5일 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거래량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모든 지금 문제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차트는 뒤에 막대 그래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별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붉은색 차트가 평균 거래가예요. 지금 거래량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서울의 거래량은 월별 5천 건에서 7천 건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5,000건에서 7,500건 사이에서 나와야 사실상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다 하면은 5,000건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시기예요. 초록색 선, 막대 그래프가 초록색 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하락했어요. 거의 대부분 시장이 침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건 밑으로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노란색 선, 2,500건은 데드라인입니다. 2,5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금까지 거의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2008년 하반기 구간 2,500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가격 급락이 나타났었고요. 2010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2012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2019년도에도 2,5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거의 대부분 다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5,000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하락했다. 그리고 2,500건 밑으로는 완전히 침체기,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공식이 여태까지 존재해 왔었는데 아주 좀 놀라운 부분이 2021년부터 지금 거래량 5,000건이 떨어졌는데 무려 지금 상승은 거의 1억 가까이 1억 넘게 상승이 나타났었죠.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은 올랐다. 원래는 전통적인 비수기, 이 5,000건 밑으로는 상승할 수 없었던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5,000건 밑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매도를 하려는 물량보다는 매수하려는 물량이 더 많았다라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 거죠.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다? 네. 근데 우리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저 매수 우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지금 KB 매수 우위 지수를 갖다 보게 되면은 지금 매도 우위가 지금 37.4, 37.2까지 떨어졌어요.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이 1대1 기준이고요. 37.2면은 매도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와 비슷한 시점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시점이 언제예요? 2018년 아까 말씀하셨던 구간에서도 사실 비슷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이때가 헬리오시티 9,520세대가 입주하는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입주 물량의 여파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헬리오시티 말고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입주 물량의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움푹 파인 구간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저 구간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그렇게 그 당시에도 37%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7%라고 그 발표가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9년 4월달, 5월달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는 2019년 6월달부터 급등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8월달, 9월달 이미 다 상승해 가고 나서 매수 우위 지수가 100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뭐 대출도 집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은 특히 더 하고 내 돈 가지고 톡 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금리잖아요. 예. 이렇게 고금리에서 어떻게 집을 사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집을 지금 앞서 거래량을 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량은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집값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자, 네, 진짜 모르겠어요. 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급한 매도 물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야 집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거래 시장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100만 가구의 아파트 시장을 갖다 이야기함에 있어서 100만 가구 전체의 가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대변한다라고 보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봤을 때 100만 가구 중에서 지금은 10건, 20건이 지금 각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스탠스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시 안 산다는 가정하에 월세로 밀려나야 되는 겁니다. 월세가는 지금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려는 거지. 나 임차 살 거야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격을 낮추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1주택자가 굳이 급매물로 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돈 많으니까. 아니요. 대출을 못 받겠거든요. 아,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2019년 11.6 부동산 대책 발표의 중점이 15억 초과 대출 안 해줘. 9억 초과 대출 우린 LTV 20% 차감해서 해줄 거야. 그거 좀 9억 초과 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 동안에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돈을 못 빌렸구나. 그러니까 2019년 11.6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오로지 현금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출을 어차피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좋겠다. 그러면 2019년 부럽다. 저도 그럴 능력은 없어가지고요. 2019년 이전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재밌어요. 2019년에 이전의 분들은 대출 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9년 이후에 지금 현재 2022년 전세가가 몇 억씩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평균이 2억 올랐다라고 맞아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평균이 2억이죠.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수억씩 올랐어요. 전세가가.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도 급하지가 않아요. 매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시장에서 급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세력밖에 없어요. 뭐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예요. 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도세를 제로로 받고 그냥 지금 현금을 손에 줄 것인가, 아니면은 안 팔리는데 그냥 보유로 다주택자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선택기로 있는데 사실상 올해 하반기를 결정지을 요소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하반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집값 하락의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예. 미분양이 나오고 지금 미분양 생기고 예. 있다 그러죠. 예. 그런 몇 가지 사인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인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마침 언론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네.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미분양 늘어나긴 네, 했어요. 네, 네.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아, 있어요? 미분양 좀 차트가? 약간 깜짝 놀라실 건데요. 2011년 1월부터 2021년 2022년 지금 6월 달까지 업데이트해 놓은 자료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초록색이 전체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면서 지금 서울에 미분양 나와 있는 게 688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미분양이라는 것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500에서 1000건 사이가 있어줘야 정상인 겁니다. 여기서 500건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는 다 폭등 시기예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더라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미분양 물량 초록색 선 기준으로 해서 500건 밑으로 떨어져 있죠. 네. 이 당시 폭등 시기였죠. 네. 자, 그리고 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 구간 보게 되면 500건 밑으로 떨어졌죠. 네. 2006년도의 폭등 정말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의 폭등은요. 그 이후에 2015년도 하반기, 그 당시 그 정권 교체 이전에 거기서 진짜 예. 푹 떨어졌네. 미분양 물량이 지금 500건 밑으로 떨어지면 폭등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16년 하반기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2019년 상반기에 살짝 올라왔다가 네. 이게 바로 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500건 밑에 구간은 무조건 폭등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영향권 500건에서 1000건 사이에서 미분양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하락기인가요? 아니거든요. 이때도 상승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격 하락했나요? 아니거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계속 이걸 보니까 또 상승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정상범주에 돌아온 거고요. 이게 지금 1000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래? 이제부터는 좀 신경 좀 써야 되나? 이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2,500건까지 늘어났었는데 2009년도에 좀 상승이 또 반등이 나타났었거든요. 미분양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미분양이 아니다는 아닙니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근데 이 부분이 저희는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헷갈려요. 아니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은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예. 이게 노란 선. 예, 준공 후 미분양이 500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네. 그때부터는 상당히 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갖다 이거는 뭐 근데 의미합니다. 이건 저 거의 밑으로 가 있네. 예, 지금 없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을 갖다가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네. 앞으로 늘어난다는 걸 갖다가 걱정할 수도 없는 게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분양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688건 올해 하반기 내에 다시 100건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공급 물량이 없어도 너무 없다. 예, 그동안 짓질 않았으니까. 지금 분양이 나와야 미분양이 나오는 건데 분양이 없는데 미분양이 무슨 수로 나옵니까? 근데 지금부터 저 봐야 저 한 5년에서 10년 이후 그렇죠. 얘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3기 신도시니 뭐니 지금 한 10년 후 얘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 실수요자인데도 좀 견디자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집이면 사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심리가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하락을 갖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라는 부분은 수급을 절대 이기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그럼 쌀까 모르는 거죠. 똑같은 이거는 의식주는 생필품이거든요. 그나마 패션은 우리가 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낡은 옷 좀 입지. 먹는 것조차도 줄일 수 있어요. 고기 구워 먹을 거 뭐 좀 딴 걸로 먹지. 자, 하지만 집은 어떻습니까? 필수잖아. 자야죠. 집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부동산 시장 상관없어라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집을 사본 적이 없어. 아니요,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임대차라도 네. 얻어야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은 그야말로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는 수준을 줄여간다, 다운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집값 하락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던 거는 IMF 이후로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경매가 하락 부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예, 지금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랐어요. 지금 6월 달에 모든 지표가 그러면은 집값 뭐 완전히 뭐 하락 추세 이건 아니란 얘기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6월달에 거래량이 좀 약간 5월 말부터 6월에 거래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가 지금 6월달에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급매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어차피 1년치 내야 돼. 호가를 올렸다거나 걷어들였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임대를 놨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임대를 놓는 순간 그 매물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타이밍마다 매수해줄 최소한의 거래량이 서울 월 3천 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물은 임대로 돌리면은 더 이상 시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 소화가 돼요. 거래가 안 돼도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대기 수요자들은 누적되어 가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은 가격 폭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월간 1만 건 이상의 거래량이 폭발해 나왔던 시점들 2019년 하반기에는 1만 건을 월별 1만 건의 거래량을 넘겨가게 됩니다. 지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2019년 12월 달에 가격도 저 당시에 폭등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이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2018년도 12월, 2019년 1월 달에 거래를 했다면 저런 폭등이 나타났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물은 계속 기다려 주질 않아요. 근데 수요는 누적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2020년 6월 달에도 거래량 1만 5천 건을 넘겼었어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자, 저 이전 시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2,500건 언저리에서 거래량이 나왔었습니다. 거래량 위축 현상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떨어질 거야 버틴다고 하는데 사실상 버틸 수 있는 상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차 시장이라도 참여가 돼 있고 임대차 시장이 지금 결코 안정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래량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거래가 잘 될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으면 이 시장은 계속 이런 상황이 누적되어 갈 것으로 느껴져요. 거래가 쉽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사실 내가 이 집을 매도했어. 근데 다시 그 같은 집을 살 수 있냐? 못 사거든요. 예, 절대. 그렇기 때문에 내놓지. 그러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못 파느냐? 아이고 양도세도 있고 취득세도 높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내가 팔았다가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느낌, 맞아요. 상실감 때문에 팔지 네, 못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주택시장을 잡으려면요 이전 정부의 들어서기 초기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양도세건 취득세건 대폭 낮춰준다면
시장이 그나마 숨통 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주택 거래가 수월하지 못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11.6 부동산 대책 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현금 있는 사람들만 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당장 거래가 쉽도록,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모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똘똘한 한 채로 모이는 현상도 사실은 상당히 시장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대구 같은데 막 떨어지잖아요. 대구 같은 데는 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신문 기사는 뭐냐? 깡통전세.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 2천. 네. 아,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기사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계시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과 경기권에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깡통전세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비건전한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죠. 왜냐면은 매도인이 판단해서는 1억이라도 팔고 싶은데 임차 가치는 1억 2천이라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요. 나는 사지 않고 그것보다 더한 돈을 내고라도 돈 받고 집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을 살면 오히려 돈을 받고 집을 사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포 심리가 너무 많아요. 다주택자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도 그런 시장이 발생되는 게, 가지고 있으면 괜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아니 오피스텔이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당신 1주택자 아닌데 1주택자로 양도세 계산했어요? 나중에 5년 내에 다시 한번 세무서에서 연락합니다. 그래서 중과세를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도 제가 한번 그랬었어요.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오피스텔은 애물단지가 된 거고 역전세가 나타났는데, 이 역전세는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임차인은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불안해서 어디 들어가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갖다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집이 없는 분들, 실수요자가 되겠죠. 집을 사야 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하면서 마무리 좀 하면 좋겠네요. 다주택자분들에게 전 팔라고 이야기해요. 아, 파세요? 그냥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팔려요. 깎아서 파세요라고 합니다. 전 제 방송에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팔아요. 누가 내가 손해 본 거 알면서 팔려고 하면 팔겠습니까? 손해 아닐 텐데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를 손해라는 것은 것이다라는 뭐냐면은 또 나중에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르지 않아도 다주택을 갖다가 그냥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적금 넣듯이 나는 계속 늘려갈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거의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줄여가기는 어려울 부분으로 보이고요. 지금 무주택자 같은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상 전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전세는 내가 가진 자산 대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누리고 싶어 하니까 사실상 기회비용을 갖다가 상실을 하더라도 나는 전세로 돈을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집값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이런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비싸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집값이 그럼 5억이면 저렴한가요?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사실상 5억에 거주하면서 사는 분들도 존재해요. 서울에서요. 네. 연립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5억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지금 5억이라는 집값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싸 보이는 거죠. 서울에 5억짜리 집이 있어? 아니요, 3억짜리도 있습니다. 저 3억짜리 집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사람들의 욕망. 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거 그걸 하면서 본인은 그런 집에 사는 거예요. 연립 빌라에 거주하시면서 강남에 세 채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러세요? 그분은 그냥 그게 나는 이 낡은 집이 편해.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연립 빌라 살면 돼.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가치 높은 것은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할 때 다가구 주택, 그것도 이면도로 다가구 주택에서 시작했어요. 전세가보다도 싼 주택이었어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보다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을 내 주택으로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말씀은 전세 사는 것보다는 그 가격에 맞는 집을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개념보다는 지금 차라리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그 약간 그래프 보고 설명 들으면서 저런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다 집값이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 뭐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조금 갈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얘기를 아포유 이종원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